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스센스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5월의 첫째 주 3거래일밖에 열리지 않는데 우리 시장 어제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500선이 위태합니다. 오늘 0.91% 밀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양매도에 1%가 넘게 밀리면서 840포인트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장마감 후에 AMD가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오늘 삼성 하이닉스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오늘 증권가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목표 주가 줄하향 보고서가 나왔죠. 2차 전지주들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 켰지만 페라이트 테마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화전기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일화학이라든지 태경산업, 상신전자 등이 오늘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 하락의 이유를 찾자면 FOMC를 앞둔 경계감 때문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FOMC 전망과 5월장 과연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어느 전략이 필요할지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스센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이화진 과장, 그리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두 분과 함께했는데 세 분과 함께 뭔가 꽉 찬 느낌, 이 조합도 처음인데 사실 세 분이 다 방송 베테랑들이라 세 분이 구면이실 것 같아요. 맞죠? 오늘 한지영 애너님은 처음 뵙습니다. 다들 이름은 좀 들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 네. 뵌 것은 이제 이창훈 부장님도 처음 뵙는 거고 네. 이화진 부장님께서는 예전에 한번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구면이시죠? 두 분 다 고민입니다. 아, 좋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 세 분의 조합에서 어떤 케미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FOMC를 앞두고 5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우리가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질문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5월 FOMC 베이비 스텝 우세하다. 전망은?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지 시간 3일입니다.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0.25%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아무래도 우세한데요. 이 세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분 한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이창환 부장님. 네, 지금 연준 5월 FOMC는 25p 인상이 유력하다고 되어 있는데 페드와치 확률이 93.5%까지 올라왔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계속 5월 FOMC는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고 사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은 없는데 지금 확률이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기정은 사실화인 것 같고요. 시장의 조정이 어쨌든 5월달에 인상을 하면 안 되는 시점에서 인상을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은 내일 25p 인상 이후에 6월 달에 혹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지 연준이 그런 내용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발표 이후에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상당히 매파적인 인터뷰가 좀 나올 것으로 시장 예상하고 있어서 일단은 6월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메시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좀 더 시장의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과장님도 동일하게 이번 FOMC 베이비 스텝을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은 25EP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 여부보다도 3시 반쯤에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좀 여러 가지 좀 매크로 이슈들이 좀 시장에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을 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물론 하원에서는 이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좀 상원 쪽에서는 조금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5월 10일 날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발표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영국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물가가 그렇게 빠르게 잡히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는 이미 유가 같은 경우도 이미 대략 한 60달러대, 70달러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여파가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었고 이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좀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상승하는 효과를 좀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CPI에 따라서 또 시장의 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는 총재들이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아니면 이미 인상을 예상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지도 궁금한데 우리 연구원님도 이번 FOMC 결정 0.25% 인상으로 보시나요? 네, 인상으로 보고 있고요. 행여나 동결을 할 뻔했었는데 네. 그 RBA의 금리 인상, 기습 금리 인상이 그런 좀 연준으로서 동결 명분을 좀 취약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2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이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그널을 보내고 동시에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연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다분히 좀 원론적인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그러한 기대감들을 좀 차단해가는 이러한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분 다 일단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전망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연준에서 베이비 스텝을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이후의 결정이겠죠. 저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FOMC 금리 인상 시 이후에 금리 동결을 할지 추가 인상을 할지 일단 뭐 3월에 나왔던 점도표에서는 FOMC 위원의 가반이 한 번 더 인상하고 동결하는 방향이 나왔었는데 그럼 이번 달 베이비 스텝이 마지막일 거다라는 전망을 해도 되는지 우리 부장님은 앞으로의 금리 인상 기조, 동결과 추가 인상 쪽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 확률상은 지금 그 6월 동결 가능성들이 한 88.8% 정도 지금 페드 지상에 나와 있어서 또 6월 동결의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후에 이제 연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 FOMC에서는 이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쉽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거기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없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용도 상당히 타이트한 게 조금씩 풀려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도 지금 그 소득 비중 대비해서도 감소세가 있는데 이게 추세를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연준이 이게 금리 인하 피벗에 대한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점에서는 그 기대감을 일단 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하면은 뭐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다 보면은 네. 아마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걸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9월 달부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거든요. 한 77.5% 확률로 좀 올라왔고 11월 달도 이제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9월, 11월 정도에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번만큼은 쉽지 않은데 다만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번에 이제 FOMC 때는 그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만 줘도 시장의 조정이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물가는 확실하게 고점을 통과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이번 달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연준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금리 동결과 추가 인상 쪽으로 어느 쪽으로 좀 보시나요? 추가 인상보다는 동결을 한 다음에 동결. 지금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은행권들의 스트레스랑 또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관련 데이터도 좀 지켜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9월 FOMC까지는 이들도 그 의도적인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본인들도 연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인하한다는 시그널을 주면은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게 자칫하다가는 기대 인플레이션,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급등하게 만들고 실제 인플레이션을 궁극적으로 뛰어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략 9월까지는 그냥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라는 약간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러한 좀 동결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네. 저도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9월까지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뭐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메스터 총재도 최근에 뭐 긴축의 여정이 출발점보다는 동착점에 훨씬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연준 인사들이 경제가 정말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인상 이후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런 시각도 보이고 있다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지금 이제 FOMC가 이제 6월 달이 있고 7월 달, 이제 9월 달이 있는데 이제 8월 달은 이제 쉬게 됩니다. 물론 이 6월 달, 7월 달 정도는 동결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앞에서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은행권들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되는 분지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 실제로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부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리스크 노출이 얼마만큼 그 확장되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올 초 같은 경우가 뭐 연내에 금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빠르게 좀 경제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도 금리 인하 여부도 다시 한번 내일 혹시나 그 파월 발언에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세 분의 의견은 좀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연내 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까지 코멘트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한국 증시가 정말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게 FOMC가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도 나왔죠. 이 셀린 메이 올해 시장에도 통할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데 연구원님 이번에도 약세장이 펼쳐질까요? 약세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셀린 메이 지금 이야기가 나올 법은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주요국 증시들, 한국 증시를 포함해서 다들 랠리를 한 만큼 얼마든지 뭐 숨고르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전망들이 셀린 메이 베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테이 메이 예전에도 한번 써먹었던 그 네. 용어이긴 한데 증시에 남아 있으면서 그 안에서 박스권을 상정해 놓고서 업종이나 개별 종목으로 대응해 가시는 게 최소한 증시에 남아 있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최적의 대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인 메이보다는 스테이인 메이를 하자, 조금 더 있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5월 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셀인 메이라는 징크스가 올해도 지금 적용이 될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작년과 좀 분위기가 달랐던 거는 이제 4월이나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주들의 흐름이 이렇게 꾸준히 왔었던 거고, 물론 지금은 조금 조정 구간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수급들이 제가 봤을 때 다른 섹터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서서히 하나씩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게 셀인 메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섹터들의 다른 이제 순환매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수 단에서는 셀인 메이가 충분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빠른 먹거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순환매 시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는 셀인 메이가 될 수 있겠지만 순환매적으로 좀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장님은 뭐 워낙 항상 2차 전지 바이를 외쳐주셨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5월 달에 셀인 메이가 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셀인 메이라기보다 뭐 저는 바이 앤 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살종목들은 사고 많이 급등하면 또 차익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셀인 메이가 이제 적당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경험상 이제 6월 달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6월 중순에 보통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급락이 6월 달에 항상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2020년 2월 15일도 그날 이제 코스피 5%, 100포인트 빠진 날도 그랬고, 대체로 연삭적으로 그 6월 달에 시장이 좋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5월 달에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급등세가 나타나고 상승세가 많이 나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해서 현금 보유를 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르지 않은 종목들 굳이 팔아서 내가 현금을 억지로 늘릴 필요는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리하게 베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조정이 좀 미리 좀 나왔습니다. 이제 네. 4월 말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한 9,000원 정도 사고 오늘 그대로 이제 그 선물 매도를 한 1조 정도 했는데, 그 외국인들 오늘 매수한 종목들을 좀 보니까 그 매도한 종목 상위에 코덱스 선물 인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외국인들이 선물 많이 팔고 주식 좀 팔았던 게 이게 하방으로 베팅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상방으로 그 타이거 미국 S&P 500에도 또 매수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도 지금 상방으로 베팅을 오늘 좀 일부 했다는 거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그렇게
밑으로 보진 않는 것 같다. 게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제 거의 한 41선까지 조정을 뭐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력도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없으신 분들은 매수 기회가 다시 한번 또 왔다고 말씀드리겠고, 대표 종목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 비중 5%대이고 네. 에코프로 BM이 9%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쪽에서는 수급이 빈집입니다. 어차피 지금 공매도 많고 상환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그냥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팔지 않은 물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같이 조정 들어오고 내일 추가 조정 들어오면은 저를 또 매수 기회가 또 왔다라고 봐서 시장 뭐 억지로 밑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히려 인버스를 매도했다. 그렇다면 5월장 조금 순항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외국인의 수급에 또 중요한 게 환율 아니겠습니까? 일단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이 종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된다면 아무래도 뭐 달러화가 하락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받고 있는 요즘의 상황이 일단락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은 앞으로의 환율 방향성 어느 쪽으로 좀 보시나요? 그 환율이 예측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우긴 한데 저희는 또 예측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은 그 FOMC 5월 FOMC부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달러는 크게 빠지진 못할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FOMC 끝나고 좀 남은 그 중간 보스급 이벤트 중 하나가 부채 한도 협상인데 이거를 둘러싼 잡음이라고 하죠. 노이즈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시킬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환율은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증시랑 비슷하게 그냥 박스권 방향성 탐색 구간을 대략 한 달 정도 상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보합권에서 조금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은 외국인의 수급 전망이라든지 앞으로의 환율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봤을 때는 좀 일본 이제 엔화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크게 좀 바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에다 가저 총리도 이제 마이너스 0.2% 이제 마이너스 그걸 단기물을 이제 하기로 했고 이제 장기물도 동결을 했던 만큼 생각보다 이제 아직까지는 엔화 변동성에 따라서 달러화에 대한 변화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달러화가 이제 변동성이 향후는 부채 한도 협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향후에 뭐 유로화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제가 한 5월이나 6월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은 내일 파월 의장이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발언에 대한 시사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겠는데 아마 섣부르게 좀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댓글로 활발하게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 대리님께서 원달러와 달러 인덱스가 방향성이 무역수지 적자 지속이 원인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부장님, 이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게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하고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달러 인덱스 상승보다 그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네. 뭐 무역적 적자가 영향을 비춘다고 볼 수 있겠고요.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타났고 4월달 수출 데이터 보니까 수출은 13.2% 증가를 했고 수입은 13.3%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무역 적자 자체는 축소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에 언제쯤 무역 소지가 흑자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중국 쪽 대중무역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좀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무역 적자는 이어진다고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쉽게 그 밑으로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6월 1일 그 부채 한도 협상이 그 카운트다운 되는 상황에서는 달러 인덱스 자체도 지금 밑으로 빠질 만한 요인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매파적인 인터뷰에 대한 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고환율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환율이 여전히 고환율권에서 대략 6월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고환율 흐름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세 분은 5월장 순환매안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더 디테일하게 섹터별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섹터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고 이 많은 분들이 이제는 2차 전지가 고점이다라는 분석을 좀 내놓으면서 다음 주도주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5월 달 어떤 섹터들이 좀 주도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나 이제 물론 엔터주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게임주 이 세 분야가 조금 시장이 크게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금리 여부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이번 1분기 실적을 통해 가지고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뭐 한미약품이나 그리고 유황양행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회사들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이런 최종 금리에 대한 시사 여부에 따라서 조금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흐름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올해 북미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셀트리온 쪽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번에 이제 플라이마가 5월달에 FDA 승인을 좀 남아두고 있는데 향후에 북미 쪽으로 이런 바이오 시밀러 진출 여부가 향후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머크사의 임상 3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 유황양이나 알테오젠과 같은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사라진다고 하게 되면 바이오 흐름들이 일단 가장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랑 게임이랑 엔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오 말고 이제 게임이랑 엔터는 최근에 흐름이 조금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과 다르게 물론 우리가 2022년에 이제 리오픈에 대한 기대로 콘서트 기대가 있었고 2023년에는 중국에 대한 콘서트 재개 여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엔터주들이 오르는 이유는 JYP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데뷔가 미뤄졌던 그룹들이 한 번에 이제 이번 2분기, 3분기 때 다 데뷔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BTS의 부재에 대한 부분들이 하이브에서도 이제 지코가 이제 레이블을 하고 있는 멤버들이 5월 말에 앞두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YG 엔터에서 베이비몬스터도 다음 주에 이제 컴백을 시사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티스트들이 이제 또 도와진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게임즈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 외자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넥스 게임즈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이런 최근에 정치적 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잠잠하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반기 때부터 이제 디아블로 4를 통해 가지고 이제 콘솔 플랫폼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게임즈들이 하나씩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작이 이제 이메이드의 이제 나이트 크로우가 생각보다 성공을 하게 되면서 좀 게임즈를 주도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뭐 전날 출연하셨을 때 뭐 게임이나 엔터에 대해서 긍정 의견을 주셨었죠. 바이오와 게임 그리고 엔터에 대해서 좀 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은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시라서 뭐 시장에 대한 시각을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네. 5월장 주도 섹터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5월 달 정도에 한해서는 뭐 반도체도 좋기는 한데 네. 반도체는 지금 약간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아. 지금 그 사잔이 조금 어느 정도 목에 찬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팔잔이 잘못했다가는 또 업사이드 리스크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일단 중립 정도로 가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일 좋게 보는 섹터는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발표된 이제 글로벌 현기차 판매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저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 또 아까 저희가 환율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고 환율 요건은 대략 정도 뭐 한두 달 정도는 지속된다라고 감안했을 때 2분기에도 실적상 환율 효과도 한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요단에서 조금 살아있는 게 자동차 쪽, 고가 내구재 쪽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 그러지만 그에 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업종들, 실적의 가시성들이 확보된 업종이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5월달 세린메이 장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는 중립 그리고 자동차 쪽을 주도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자동차주 분위기가 좋죠. 많은 분들도 또 주도주로 거론한 섹터가 자동차인데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항상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2차 전지를 사야 한다라고 또 외쳐두셨는데 그 기조가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뭐 변화만 없고요. 조정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조정 나올 때 이제 뭐 기회 잡아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다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제 그 리튬 관련 종목들이랑 양극재 종목 위주로만 보시면 되겠고 뭐 동박이라든가 분리막 이런 쪽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환율도 고환율일 경우에 특히 이제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의 수혜도 같이 봐서 이게 뭐 판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앤모터에서 LNF,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를 비롯해서 대규모 수주가 또 굉장히 줄줄이 나올 겁니다. 이제 5월 달에 그 특히 2차 전지 양극재 쪽에서의 호재가 많이 있을 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조정 꽤 좀 적당히 잘 받았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강했던 섹터가 이제 엔터랑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방산주 이런 쪽이 강한데, 방산주도 뭐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이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 쪽이 수주 모멘텀이 또 다시 있는 것 같아서 그 방산주 대장주로는 현대 로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 쪽은 그 JYP를 탑픽으로 보는데,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월 달에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도 있고, 만약에 재계약이 되더라도 대규모의 계약금이 나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YG엔터 빼고 나머지 하이브랑 JYP 엔터 정도를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게임주 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게임주 쪽도 지금 위메이드 쪽이 워낙 지금 신작 모멘텀이 강하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 이제 들어갈 게임도 한 100개 정도 지금 소싱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탑픽으로는 게임주 쪽에서 위메이드 정도 한 종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주도 섹터 여전히 2차 전지를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엔터주나 방산주, 게임주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분이 보고 계시는 5월장 주도주 의견이 좀 모두 다른데 다양한 의견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마지막 질문이겠죠. 이 5월장 국내 증시 셀 해야 될지 바이 해야 될지. 일단 뭐 셀인메이 징크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 시청자분들의 영원히 담긴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좀 상승 랠리를 지속해서 시장 조정이 조금 임박하지 않았냐라는 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 앞서서 뭐 바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시장 조정이 임박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조정을 여러 가지 이유를 빌미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매크로 관점에서 탑다운 관점에서 하방은 저희 확보한 요인들이 몇 가지 생겼어요. 일단은 중앙은행의 긴축이 이제 종료에 들어갔다라는 거, 또 우리나라 기업들 뭐 수출이나 이익 전망들 이제 2분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국면이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셀을 하지 말자라는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이를 좀 상황 봐가면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FOMC 이후의 시장의 전망 충돌로 인한 좀 변동성 확대, 또 미국 부채한다 불확실성 등 미국 쪽에서 불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각자 자신만의 밴드 하단이랑 상단을 정해놓고서 하단에 도달했을 때는 바이, 상단에 도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셀, 이러한 식으로 대응해 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릴게요.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면 될 것 같아. 앞서 말씀해주신 주도주, 뭐 반도체나 자동차를 밀릴 때마다 담아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바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청재 역시도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거의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번 2분기 실적을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섹터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대부분 선방을 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분기 때 실적이 개선될 부분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런 정치적인 이제 이슈, 뭐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크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중국이 이제 그 PCR이 면제됐고 결국 여행이나 호텔이나 카지노와 관련된 실적들이 2분기에 크게 대폭 상승할 것으로 여겨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측면에서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상존해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제가 볼 때 부담이 된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섹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수를 말고 섹터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나 아니면 엔터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중국 콘서트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게임도 사실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하반기나 내년을 기대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에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5월장은 잡아보자, 바이를 해보자, 그리고 지수보다는 섹터별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장님은 바이 앤 셀을 해야 된다. 유일하게 세 분 중에서 셀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셨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 어느 시점에 좀 셀하고 어느 시점에 바이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 뭐 시장 조정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수 관점이고요. 여기서 좀 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5월 말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빠진 종목도 억지로 팔아서 현금 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그때 셀하고 그리고 빠져서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도 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이분법적으로 뭐 바이냐 셀이냐 나눌 게 아니라 네. 살 종목 사고 팔 종목 팔고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6월 달에 대체로 이제 특히 이번에는 또 이벤트가 다른 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이 이제 6월 1일 정도로 그 옐런 재무장관이 못을 딱 박아놨기 때문에 아마 그 5월 말로 갈수록 여기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좀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서 5월 한 중순까지는 뭐 매수 관점이 있지만 이후로는 5월 말로 갈수록은 좀 현금 비중 늘리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말에 차익 실현을 해보자 현금화를 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6월과 7월에는 조금 관망하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또 그러고 조정 6월달 나오면 네. 그럼 또 그 조정에 또 사시면 되겠고 현금 좀 비중 늘려놨으면 네. 조정에 또 사고 그러면 6월, 7월, 8월달 장수 또 올라가고 또 9월달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있으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런 사이클 이용해서 매매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자체가 아까 앞서 이제 한 연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시장 하방 요인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대중무역 적자도 지금 그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수출 데이터도 수출 그 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그 폭이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특히 반도체도 지금 재고가 이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살아나고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여전히 이제 앞으로 그 미국 시장 중심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배터리와 뭐 반도체 산업이 잘 버텨준다 한다면은 시장의 하방 요인은 충분하고요. 이제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만 보시겠고 뭐 올라가는 종목도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테마 종목도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페라이트라는 그 사업 보고서에 페라이트라는 글자만 있어도 오늘 다 급등이 나왔고 이상 현상이 네.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동차에 들어가면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그걸 믿으시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그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하자 말씀드리겠고 정상적으로 실적 지키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5월장은 셀보다는 바이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는 좀 자명한 것 같고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셀인메이 징크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5월장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 분과 함께 FOMC 특집으로 준비해서 5월장 전략을 든든하게 짜봤고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이화진 과장, 그리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